네, 안녕하세요. 김광림입니다. 저는 지금 단국대 사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으로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네이버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제 원래 이제 이 강의는 고대문명연구소 이제 2월 정기 포럼이고요.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히스토리 핵이라는 좀 다소 새로운 제목이긴 합니다. 이런 이름으로 뭔가 이야기된 적이 없었을 것 같은데 주로 디지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핵이니까 해킹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역사학과 어떻게 이게 결부돼서 이야기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잠시 드리자면 저는 이제 원래 그냥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현업에 있으니까 그냥 우리 소위 말하는 개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20년간 이제 사회생활을 해온 셈인데 그동안 생계를 위해서 한 일은 거의 프로그래밍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이제 빅데이터 엔지니어, 이제 머신러닝 이런 AI 소위 AI라고 불리는 일들을 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미 생활로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 다행일지 몰라도 역사책을 읽는 것만 있는 그런 되게 심심한 취미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2년 전에 이제 취미가 더 나아가서 이게 취미로 끝날 게 아니라 좀 더 재밌는 걸 해보고 싶다. 그러려면 이 학위 과정부터 제대로 밟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단국대 석박사 통합 과정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학부는 전산학과, 컴퓨터공학과도 아니고 그냥 진짜 좀 재미없는 말 그대로 컴퓨터 사이언스 전산학과예요. 그리고 이 또 약간 특이한 거는 보통의 개발자랑 약간 다른 점은 사업 경험을 해서 망한 경험이 있습니다. 학부를 졸업하고 창업해서 미국으로 또 창업하고 한 3년 일하고 그 다음에 또 미국으로도 갔다가 매우 큰 꿈을 감고 갔다가 깔끔하게 망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IT 회사에서 큰 회사에서 일반적인 그런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이의 인생을 살고 지금까지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기술 스택이라고 하는데 뭘 할 줄 아느냐? 보통은 그냥 이 사람은 보통의 소위 말하는 그냥 어떤 프로그래밍이든 웬만하면 대충은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 조금 특이한 기술을 익혔다고 한다면 이제 되게 사회 초년생일 때는 요즘도 이런 얘기 사회과학 쪽에서는 많이 얘기가 나오죠. SNA라고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사회관계망 분석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는 검색 시스템이라는 것을 좀 배우고 일해왔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큰 데이터든 작은 데이터든 시각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자연어 처리나 머신러닝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진화를 하면서 해왔습니다. 현재는 이제 네이버에서 데이터 조직에서 빅데이터 처리와 데이터 모델링, 추천 시스템 등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제 서비스를 내린 실검이 제가 담당하던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제 없어져서 개인적으로는 속이 좀 편하지만 뭐 이렇게 걸리는 게 없으니까 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서 편한데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이거는 이거대로 또 나중에 언젠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해 보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아직 이렇게 사학과 학생으로 있지만 여전히 개발자, 사업가, 그러니까 사학과가 아닌 그런 역사학도가 아닌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얘기할 수 있고요. 현재는 이제 역사학도로 제대로 좀 전환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예, 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심재훈 교수님이시고, 이제 심재훈 선생님이 고대사를 다루시지만 저는 아마도 더 고고학 자료를 주로 다루게 될 그런 소재로 이제 연구 주제를 잡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 외 관심사는 이제 오늘 얘기할 디지털 인문학, 디지털 역사학도 큰 관심사고, 그다음에 지리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지도에 관심이 있으면 여기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건 당연히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는 즉 사회학에서 많이 하는 것도 큰 관심사이긴 해요. 이렇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소개는 끝냈고요. 오늘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마지막은 좀 거창하면서도 힘든 주제긴 한데 일단 DH 일부러 약자로 썼어요. DH고 핵은 해킹할 때 그 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생존을 위한 제안. 이렇게 크게 세 꼭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DH 왜 이렇게 약자로 썼냐라고 하면요. 이제 DH라고 할 때 디지털 인문학에 익숙하신 분들은 저 약자를 보면 스스로 이게 디지털 휴머니티즈이지 이렇게 인식을 저 약자가 익숙해서 아실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러지는 않는데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한번 나름 정의를 해본 겁니다. 인문학의 개별 학문과 주제에 적합한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서 연구하는 것. 그러니까 도구에 중점을 둔 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 정의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의를 보더라도 이 디지털 인문학은 방법론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디지털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런 도구나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디지털화해서 다룰 것인지 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디지털 히스토리라는 말도 있는데 DH는 마침 또 H의 휴머니티즈가 아닌 히스토리로도 약자 H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역사학이라고도 많이 얘기가 되긴 하는데 여기서 좀 근본적으로 디지털 무슨 학이라고 할 때 디지털 역사학은 저도 처음 들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는데 원래 역사학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잘 생각해 보시면 디지털 문학이라는 거를 들어보셨는지 아니면 디지털 철학 아니면 뭐 디지털 고고학 이런 거를 딱히 들어보거나 그 영역에 대해서 지나가는 걸로도 잘 와닿진 않잖아요. 참고로 디지털 문학과 디지털 철학은 찾아보면 아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아예 그런 장르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디지털 역사학은 오히려 디지털 인문학과 굉장히 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역사학을 조금 더 보자면 이런 그 바로 밑에 컴퓨테이셔널 히스토리나 퀀티티브 히스토리 이렇게 계산 역사학 아니면 뭐 이렇게 수량 역사학 이런 식으로도 1970년대나 80년대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 온 것들이 있는데 이건 좀 더 굉장히 컴퓨터로 계산을 하고 예측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좁혀서 본 것이고 이제 디지털 히스토리는 오늘날 제가 보기에는 디지털 휴머니티즈 그러니까 이 디지털 인문학과 꽤 많이 유사한 것도 있고 겹치기도 해요. 그게 예, 그래서 좀 더 범위가 더 넓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히스토리라고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면 엄연히 이 항목도 있고 이 내용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키피디아에서 이 정의를 읽어보시는 것도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게 디지털 히스토리가 도대체 뭐야? 라고 할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점이 되는 괜찮은 정리더라고요. 또 넘어가 보면요. 또 이런 책도 있어요. 이 왼쪽에 역사 정보학 교과서라는 거는 비교적 따끈따끈한 한 2년 전 2019년에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 이제 디지털 인문학 책도 아니 인문학 책은 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이 있어요. 근데 역사 정보학을 정확히 디지털 히스토리, 디지털 역사학이라고 그대로 번역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 안의 내용을 대략 살펴볼 때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이 괜찮아 보입니다. 이 책을 왼쪽 책은 나중에 별도로 알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PDF로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이렇고 일본어에 좀 친숙하시다면 입문서로 괜찮은 것 같고요. 오른쪽 책은 실제로 이런 시도도 있습니다. 이것도 책의 일부분인데 역사학자가 역사학에서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써야 되는지 뭐 파이썬이라고 불리는 거라든지 그런 걸 어떻게 문헌 정보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써놓은 책인데 조금 좀 오래된 게 흠이긴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대로 검색하시면 PDF가 인터넷에 그대로 공개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오자면 DH, 제가 계속 DH라고 하는 이유가 디지털 인문학도 되고 디지털 역사학도 다 포괄하는 의미로 이 약자로 쓰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특히 2010년대 들어서부터는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로 큰 주된 플레이어들은 미국, 유럽, 대만 그리고 일본인데요. 유럽은 이제 고고학과 맞물려서 고고학은 이미 원래부터 이런 정보 기술을 많이 써왔으니까요. 맞물려서 되게 수준 높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논문이나 저널을 살펴보면 다 좋은데 관심사가 유럽과 근동인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제 동양사나 한국사나 이쪽을 본다면 조금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있고 근데 한국사와 동양사의 경우는 아주 가까운 곳에 참고할 만한 사례가
좋은 게 있어요. 대만과 일본인데 대만은 이미 10년도 더 전부터 디지털 인문학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해서 수준 높은 연구들을 그렇게 공유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고 일본은 이렇게 좀 대만만큼 규모가 좀 탄탄하게 있어 보이진 않는데 소규모 연구 그룹들이 여러 군데 있고 그런 곳 중에 하나가 이제 도쿄 디지털 히스토리가 제가 봐왔는데 이런 곳은 수준이 꽤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순수하게 역사적인 그런 학문의 수준은 제가 사실 판단하지 못하고 디지털 도구를 쓰는 그 수준으로 볼 때는 꽤 있다. 그런 측면에서 수준이 높다는 거고요. 미국은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독자적으로 탄탄하게 진행해 왔는데 최근 작년 말부터 중국과 대만, 그러니까 중국 쪽의 학교나 대만과 이제 특히 하버드에서 이렇게 중국사 같은 경우는 이 두 나라와 협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분위기도 있고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점차 성장하고 있는데 제가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인지하고 안 게 겨우 한 3년 정도 전인데 그 사이에 점점 전문 연구가 가능한 학자 풀도 넓어지고 있고 하지만 아직은 되게 작습니다. 매우 작지만 거의 몇 명 없는 거에서 더 넓어진다는 뜻이고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이제 그 메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아주 많이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대만, 일본과 비교해 보면 아쉬움은 남는데 이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한국사라는 걸 놓고 보자면 사실 한국사는 디지털 역사학으로 연구하기는 너무 좋고 좋습니다. 그런 거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도 계셨을 거예요. 이 부분은 뒤에 토론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방금 대만에서 진행하는 대만의 디지털 인문학 학회인데요. 올해도,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죠. 작년 말에도 매년 겨울에 하더라고요. 이 겨울에도 대만에서 했는데 작년은 이제 특이한 경우였으니까 전부 다 줌으로 진행을 했어요. 줌으로 진행을 했고 오른쪽 같은 경우가 이제 이 학회에서 몇 년, 그동안 이제 프로그램 북인데 2009년부터 있는 걸로 보니까 벌써 이제 10년이 넘었죠. 그래서 이 내용도 여기도 다 온라인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도 굉장히 이 저변이 넓고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일본의 사례인데 왼쪽을 보시면 네, 도쿄 그러니까 TODH라고 해서 도쿄 디지털 히스토리 이 연구 모임인데요. 이게 규모가 제가 볼 때는 아주 크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활동하는 것으로 보면 굉장히 좀 알차게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 여기서도 2018년에 학회를 했는데 좀 놀라운 점은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 줌이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저도 줌을 제대로 써본 게 겨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열심히 쓰게 된 건데 여기는 벌써 그보다 훨씬 전에 2018년 봄에 줌으로 이렇게 학회를 진행한 거죠. 굉장히 도구를 쓰는 데 있어서는 디지털 도구를 쓰는 데 있어서는 아주 선진적이고 배울 게 많은 그런 모임입니다. 이런 활동들이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기술의 이런 종류가 무엇이 있냐라고 하면 이건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도구와 방법론에서 보면 도구로 구별한다면 그냥 소프트웨어를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느냐로 아주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구별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어떤 방법론을 쓰냐 하면 그러면 디지털 역사학으로 무슨 연구를 했다라고 할 때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했다. 아니면 어떤 분석 기술이란 말이 들어간다든지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무슨 기술, 무슨 알고리즘이 들어갔다, 무슨 뭐 모델링이 들어갔다 하면 그런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이렇게 신생 학문이나 신생 분야일수록 정의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제 여기서는 이 디지털 기술은 데이터가 태어나고 없어질 때까지 그 라이프 사이클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사실 데이터가 소멸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은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공개하는 그게 가장 최종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단계마다 어떤 작업들이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는지 매번 다르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기술의 종류가 나눠지는 거고요. 그래서 분석의 측면으로 넘어가면 앞서 잠깐 이야기 드렸던 뭐 통계 분석, 뭐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 분석, 데이터 과학 이런 거, 머신러닝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일 수는 있지만 산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잠깐만. 네,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견 굉장히 어려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사실이 그런데 자기의 연구에 맞는 그런 분야가 되게 특이하게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한번 예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잠시 앞서 제가 괜찮아 보였다고 한 일본의 그 도쿄 디지털 히스토리 그 연구 그룹에서 잘 정의를 했는데, 이제 한자는 다들 대부분 잘 아시니까 제가 그냥, 저는 일본어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자만 꼭 보면 왼쪽 그림에서, 포인팅이 안 되니까 말로 설명드릴게요. 왼쪽 그림에서 이 가운데 원형에서 제일 그 보라색 있는 위쪽을 보면 데이터 그 구조화가 있잖아요. 맨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종이로 되어 있거나 금성문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역사 사료, 문헌 정보를 어떻게든지 간에 디지털로 가져오려면 그냥 그대로 화면에 있는 대로 캡처해 온다든지 글자만 쳐서가 되는 게 아니라 구조화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뭐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해도 결국 사람 이름 따로 뽑아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가치가 낮아지는데, 그런 구조화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데이터,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정보의 입수라고 되어 있는 거, 그 데이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런 걸 약속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뭐 스캔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사람이 일일이 다 입력할 수도 있고, 이거는 굉장히 전통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부터가 이제 뭐 전처리라든지 계속 반식의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정보 분석,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이제 분석한 것을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시각 가시화, 이제 시각화, 뭐 표현 이런 시각화 정보의 표현이 저는 좀 붙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정보의 제일 오른쪽 이제 3시 방향에서는 정보의 재이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내가 아무리 이런 문헌 정보를 내 연구 자료를 잘 만들어 놨다 해도 공개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디지털 역사학이나 여기서는 살아있는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개할 수 있도록 저작권 문제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웹사이트든 아니면 어디 뭐 그런 곳에 공개를 하겠죠. 이런 사이클을 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가 생겨나고 어떻게 처리되고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인데, 결국 오늘날 산업이랑 비슷하죠. 자동차 같은 것도 만들려고 해도 맨 처음엔 철광석부터 가져온 다음에 철로 만들고 자동차 프레임도 만들고 그다음에 다 조립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소비자에게 인도를 하잖아요. 그런 과정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의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각 단계별로 많이 쓰이는 좀 대표적인 뭐 프로그램의 언어라든지 아니면 도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예시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고요. 이거는 하나 재밌어서 가져봤어요. 마찬가지로 도쿄 디지털 히스토리 그 책자에 있는 것인데, 왼쪽에 제가 일본어를 읽지 못해서 그대로 번역기로 썼습니다. 예. 참고로 번역기는 구글 번역기가 좋긴 하지만 일본어는 네이버의 파파고가 매우 괜찮아요. 네이버가 일본이랑 같이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본어 번역기 성능은 좋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데 보면 이제 알 수 있죠. 이제 오른쪽을 제가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보의 입수에 관련해서는 이제 뭐 김보영, 이분은 한국 분이신가 보죠. 김보영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아카이브 뭐 학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반시계 방향으로 2번, 오른쪽 그림의 2번을 보면 근대 일본 화폐사에 대해서는 거대한 그런 사료의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입수한 그런 방법이 주된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발표를 한 것 같고요. 세 번째, 정보 분석에 관해서는 이제 근대 일본 경제사에서 어떻게 그런 데이터가 깔끔하게 있지 않거든요. 그것을 잘 가공을 했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4번도 분석인데 이거는 또 고대 로마에 대한 역사네요. 이 텍스트, 여기는 고전어, 그러니까 이거는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고전어 텍스트라고 번역된 거 보니까 그런 고문헌에 대해서 그 원문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그런 사용 경향을 분석하는 거고, 그다음에 프랑스 역사 분석도 있고, 이렇게 각 이게 이 분야, 지금 여기서는 사실은 뭐 정보를 분석, 뭐
정보 분석만을 했다라기보다는 정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도 그 데이터도 원전도 입수해야 되고 디지털화해야 되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아마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췄다라는 것에서 대표적으로 하나씩 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례를 보면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나의 연구에서는 어떤 것이 좀 더 이게 남한테 보일 만한 그런 큰 장점이 되겠지. 내 연구 사료는 굉장히 양이 많아서 이걸 번역하고 잘 디지털화하는 것만 해도 큰 도전인 것이 있는가 하면 이미 그걸 가지고 분석하는 경우라면 이제 분석이나 분석의 측면에서 아니면 그런 것을 좀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죠. 이런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고요. 이거는 좀 아예 다른 사례입니다. 갑자기 좀 어지러워 보이는데 이거는 이게 디지털 역사학이 아니라 이거는 머신 러닝을 하는 엔지니어들이 순서도를 맞는 거예요. 머신 러닝의 알고리즘과 분야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정보들을 묶는 것도 있고 분류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이런 개발하는 사람이라도 도대체 이 수많은 알고리즘 중에 무엇을 쓰지? 무슨 방법론을 쓰지? 하고 모를 때 지금 중간에 스타트 해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갈 때마다 이거는 그럼 뭐 디멘전 리덕션 뭐 차원 축소가 필요해? 라고 할 때 예스면 오른쪽 필요 없으면 아래쪽 이렇게 해서 가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표를 역사학에서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요. 디지털 역사학을 할 때 나는 뭐 사료가 이미 데이터화된 게 있나? 아니면 없나?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있다고 했을 때는 이게 구조화가 되어 있나? 아니면 그 다음에 뭐 시각화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단계를 해서 그러면 당신은 어떤 도구가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해주고 싶은데 그거는 쉽게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좀 더 시간이 걸리고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향후에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가 있으면 이런 우리 쪽에서도 디지털 역사, 디지털 인문학에서도 이러한 표가 있으면 굉장히 좀 더 처음에 잘 모르는 사람이 이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를 때 질문 따라가면서 yes, no, yes, no만 당신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할 때 재밌기도 하고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어요. 그러면 이제 DH에서는 마지막으로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와 접점을 찾는 게 어떨까라고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휴머니티, 디지털 히스토리의 분석 도구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데 이거의 거의 대부분은 소위 데이터 과학이라고 불리는 분야가 제공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똑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요. 데이터 과학이라는 게 모호해서 좀 다루는 부분도 넓고 최근에 정립되는 분야라서 다른 곳에서 좋은 거 있다면 이렇게 잘 받아들여서 끌어와서 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와 접점을 찾는다면 저는 그래서 DH의 약자를 디지털 휴머니티즈랑 디지털 히스토리도 있지만 데이터 사이언스 히스토리 이러한 약자로도 불릴 수 있게 좀 더 우리가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은 거고요. 그런 연구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재작년에 이제 학교에서 한번 발표를 하고 동양학 국제학술대회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작년에 이제 실려 논문인데 이 내용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거창한 건 아니고 데이터 사이언스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역사와 관련된 주로 고고학이긴 하지만 그 논문들의 상당수가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서베이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핵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핵은 해킹의 핵이에요. 그러면 잠시 지금 제가 줌 채팅방에 하나 링크를 올려드릴 건데 아니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걸로 접속을 해도 돼요. 그러면 한번 여기에 잠시 볼까요? 혹시 지금 제가 보이는 화면 그대로 보이시죠? 잠시만요. 그러면 채팅 요 링크로 가서 보셔도 되고 여기에 설문조사 같은 이 퀴즈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윈도우즈랑 파워포인트를 쓰면 할 수 있는데 이걸 바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투표를 해 주시면 그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이 중에 하나로 그냥
해커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생각하시는 거를 그냥 셋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돼요. 이 중에 뭐 다 내가 생각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골라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군요. 네. 근데 아까 이거 있었잖아요. 마음을 바꾸셨네요. 지금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네. 다 고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네. 참고로, 당연히 답은 셋 다 맞습니다. 해커는 특별한 정의가 있진 않아요. 컴퓨터 시스템에, 원래, 이제 다시 자료로 돌아올게요. 네. 원래 해커는 이제 우리가 이런 파괴자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원래 의미가 맞아요.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아마 사용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프로그래머 세계에서는 해커를 지칭하는 경우가 요즘은 뭐 내가 해커야 이런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핵이란 말은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이 쓰여요. 많이 쓰이는데 이 핵이란 말이 모순적이지만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내부를 사사시 뜯어보거나 시스템을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우도 있고 이거는 굉장히 자세히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다음 의미도 있어요. 전체를 이해한 것은 아닌데 기지를 발휘해서 약간 고쳐서 더 좋게 만들어낸 경우. 그럼 이거는 제대로 깊게 이해하지 않고 해결했는데도 핵이란 단어를 쓰니까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다 이렇게 폭넓게 쓰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데요. 그러면 저는 이 라이프 핵이라는 요 말에 착안했어요. 라이프 해커, 라이프 핵이라는 말이 요즘 이제 한 2000년대 들어서부터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라이프 핵은 삶에서 이런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간단한 방법들. 이런 괜찮은데 아이디어 좋은데 이런 것들인데 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에 나오는 것들 같은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옥수수를 잘 까는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알뜰하게 사용하는 법, 뭐 아니면 신발끈을 좀 멋지게 묶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은 요즘 뭐 SNS를 보면 굉장히 자주 올라오죠. 이런 것만 모아둔 사이트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공유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다 라이프 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원래 옛날부터 있었고요. 이거는 조선일보의 그 리빙 포인트 아주 전통적인 것이죠. 이거 옛날부터 있어 왔던 이런 것들이 다 라이프 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라이프 핵이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해커는 그러니까 해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핵이라는 단어에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고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쓰이고 있다라는 라이프 핵이라고 하는 것처럼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드린 건데요. 그래서 히스토리 핵은 이제 예상하신 대로 이 라이프 핵에서 따온 것인데 그냥 제가 만들어 본 용어예요. 용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네요. 그냥 이번 발표 때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던 거였고 라이프 핵의 그 정의와 핵의 좋은 점만을 한번 따와서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였어요. 역사 연구의 효율성과 그런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인데 즉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그런 디지털 도구를 쓰기 위해서 방법과 도구를 모두 생각해 보자는 측면인데 여기서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되거나 경계심을 가질 수도 있는 단어, 효율성과 생산성이죠. 보통은 효율적이다, 생산적이다 하면 환영받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학계에서는 효율성과 생산성 약간 주저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나의 연구의 그런 엄밀함과 정교함이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그 효율성을 따지느니 차라리 시간이 더 걸려서 제대로 하겠다. 이게 학자로서 연구자로서 가지는 마음이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요. 이 도구에서 보자면 핵에서는 도구가 중요한데 그러면 어떤 도구를 쓸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런데 핵이라는 거는 뭔가 좀 간단하게 조금씩 바꿔야 되는 거니까 크고 거대한 그런 도구를 잘 쓰는 것을 해킹이라고 주로 얘기하지는 않고요. 직접 자기가 만들어서 해보든지 하는 그런 것들. 예를 들면 드라이버가 없어도 동전을 써서 나사를 열었다. 이런 것도 대표적인 해킹의 하나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연구에서든 아니면 삶에서든 아니면 하다못해 연구비를 지원받는다든지 뭐 그런 측면에서도 어떤 것을 내가 해킹을 잘했다라고
그 기준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그걸 잘했으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아니 뭐 이런 게 해결책이에요? 라든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금방 됩니까? 아니면 돈이나 또는 시간을 겨우 그만큼만 들였는데 그게 되는 거였어요? 라고 누군가 반문하거나 놀라서 모르면 아 이건 내가 해킹을 잘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을 들여서 한 게 아니라 짧게 잘했다라는 것을 상대방도 알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런 것이라 보이면 되고요. 잠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소개하면서 이런 것을 쓰는 게 해커의 느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고 멋진 그런 역사 연구 도구를 만드는 곳들이 있어요. 특히 하버드나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계속 오래전부터 진행을 해왔고 유럽과 대만 학계에서도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데 아직 이걸 직접 써보신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이제 차후에 좀 더 써보면 괜찮은 툴들입니다. 주로 이제 지도 같은 것들 있고 왼쪽에 월드맵이나 오른쪽에 있는 CH맵 이런 것들은 지도를 가지고 역사 정보랑 이제 연결시켜서 보여주는 그런 도구이고요. 웹사이트들이에요. 여기서 바로 직접 써볼 수 있는 거고 가운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디지털화된 문헌 정보에서 이제 그런 단어들의 쓰임과 그런 빈도, 그런 연결 관계를 한 번에 그냥 쉽게 뽑아서 그다음에 차후에 분석해 보는 그런 툴입니다. 이런 것들인데 이제 이거는 당연히 써야 되고 당연히라기보다는 자기 연구에 맞다면 써야 되는 거고 좋은 것인데 제가 말하는 핵의 목적은 이렇게 크고 잘 만들어지는 것을 열심히 활용한다는 측면에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럼 내 연구에 그럼 해킹이 라이프 핵, 뭐 히스토리에 그것도 뭐 그런 의미는 알겠고 그러면 뭘 해야 내가 뭘 핵을 하면서 좋게 살 수 있느냐 하면 내 연구에서 본인이 자신의 연구에서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제일 좀 나를 귀찮게 하는 부분, 그러니까 돈과 연구비와 그런 시간이 많이 들여서 내가 이것을 못한 것들이 있다라고 할 때 보통은 그런 게 많지만 사실은 생각 좀 다르게 그러니까 해커처럼 생각을 했다면 그렇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의외로 있어요. 이걸 소위 좀 쉽게 얘기하면 IT 개발자에 친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막혀 있는데 지금 그 데이터들을 웹사이트에 있는 거를 한 10,000건을 받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거기서 다 사람 이름만 빼내야 되는데 이거는 일일이 다 보려니까 도저히 불가능해서 못한다 할 때 그걸 잘 들은 개발자는 어떤 사람은 그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한 3일 동안 프로그램 짜서 돌리면 다 될 것 같아요. 이런 답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해커라는 거는 원래 이제 돈과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 무협지 같은 걸로 얘기한다면 이제 정파가 아니라 사파의 느낌으로 하는 것이고 핵은 큰 일을 해내거나 거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이것도 해킹이라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가짐이라기보다는 바로 눈앞에 닥친 것 중에 이것만 해결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이런 걸 찾을 수 있으면 우선 큰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이거는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제대로 엄격하게 정교하게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잠시 미뤄두는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쉽고 빠르게 뭐 그렇게 약삭 빠르게 해결했단 말이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면 해킹인 거고 추가로 하나 더 나아가면 그거를 자랑하고 공유하는 것까지가 원래 그런 해커의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미국에서도 해커라는 게 이렇게 그 커뮤니티가 크고 지금 오늘날 거대한 산업으로 IT 산업으로까지 큰 축을 차지하게 된 게 자랑질 문화가 잘 발달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서로 모여서 나는 이 일을 하는데 겨우 요만큼만 한 3줄만 짜가지고 해결했다. 잘했지? 라고 할 때 그거를 고깝게 보지 않고 서로 야, 너 그거 잘했구나. 그럼 나도 좀 알려주라. 이렇게 서로 재밌는 거나 그런 것들을 자기가 해낸 거를 자랑하고 공유하고 축혀 세워주는 문화가 있었고 이게 이제 더 발전을 해서 오늘날 우리 들어보면 뭐 오픈 소스 프로젝트 그런 것들을 들어보잖아요. 오늘날 상당수 중요한 컴퓨터 이런 소프트웨어나 그런 기술에서 상당수 굉장히 큰 축을 차지합니다. 만약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보는 웹사이트들이 굉장히 비싼 비용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다른 얘기가 되었지만요. 역사학에서도 이런 문화 수용을 한번 고려는 해보자. 뭐 전면적으로 바꿔보자 이런 얘기보다는 잠깐 좀 이렇게 좀 재빠르고 뭔가 이런 문제점을 찾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약삭 빠르게 해결할 수 있나 그런 마인드를 좀 생각해보고 조금 정교하고 하게 하는 거는 잠깐만 제쳐두고 어떻게 하면 한 80%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고 20%는 좀 못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해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거를 자랑하거나 소소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 그런 문화를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미 시도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해커톤, 뭐 핵데이 이런 얘기를 하면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네, 이제 이런 뉴스 같은 데서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원래 해커톤이라고 하면 핵이랑 마라톤의 합친말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주제와 문제를 매우 짧은 기간 내에 뭐 몇 시간으로부터 많아봤자 하루 이틀 사이 동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원래 생판 모르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분야도 다르고 역사학자 한 명, 뭐 IT 개발자 한 명, 뭐 사회학자 한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걸 수 있는데 문제도 굉장히 작은 문제예요. 커다란 문제를 하루 이틀 안에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2000년대 들어서 IT 업계에서 시작한 이런 행사였는데 요즘은 다양한 분야로 확장돼서 자연과학계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인문학에서도 그러면 이런 핵데이, 해커톤이라는 걸 해보자. 제가 찾아본 것 중에 재밌는 사례가 디지털 인문학에서 꽤 선도적인 이제 헬싱키 대학에서는 매년 디지털 휴머니티 해커톤을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요즘은 국내에서도 그렇고 각 대학과 연구소에서 해커톤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신가 봐요. 그냥 여름학교 아니면 특별 세미나인데 이제 이런 해커톤 같은 그런 어떤 특정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학제간 연구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왼쪽 글 같은 경우는 이제 PNSA 저널에 올라온 건데 이거는 물리학자가 자기 고백처럼 쓴 거예요. 이 자기는 물리학자인데 원래는 뭐 물리학에서 무슨 뭐 해커톤이냐 그런 거는 시간 남고 뭐 이렇게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랑 하는 거 아니냐 내 연구를 진지하게 해결하려면 그런 걸로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우연찮게 그런 사이언스 핵데이라는 것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2016년에 열린 걸 참여해 보니까 굉장히 괜찮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취재한 글을 쓴 겁니다. 그런 기사 같은 글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이제 앞서 얘기 드렸던 헬싱키 대학에서 있었던 디지털 인문학 해커톤인데 네, 그 2021년도 보니까 이미 계획이 되어 있죠. 5월 달에 계획되는데 작년에도 이제 유럽 전체적으로도 다 코로나였지만 진행을 한 것 같더라고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행사긴 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좀 거창하지만 생존을 위한 제안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한번 보시죠. 저는 답부터 얘기하자면 협력 연구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학교와 IT 전반에 좀 포괄적으로 IT라고 그냥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데이터 과학에 그런 있는 사람들과의 협력 연구가 가장 좀 빠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특히 인공지능 같은 거를 소위 그런 걸 말하는 것을 좀 가까이서 접하고 있으니까 그 흐름이 좀 더 피부에 와 닿는데요. 그러니까 좀 조급해지는 마음도 있어요. 한 10년 전이라면 2010년도 초반이라면 그런 유럽처럼 디지털 휴머니티즘, 뭐 디지털 역사학, 뭐 그런 도구들 괜찮은 거 천천히 익혀보고 뿌리부터 알면서 이런 담론도 제기하고 저는 그래도 충분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좀 시간이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왜냐하면 그게 AI라는 것의 등장도 있고 근데 얘보다는 다른 하나는 인구 구조의 변화는 많은 교수님들과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더 이제 와닿으실 거예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대학에 사람도 별로 안 오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대학이 오히려 지금은 학문을 제대로 연구하기 어려운 장소가 되어갈 수도 있는 점점 그럴 수도 있는 이거는 이런 자연과학이나 공학뿐만이 아니라 역사학에서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한편으로는 근데 그렇잖아요. 세상이 엄청 바뀌는 것 같아도 또 늘 유지되는 거는 유지되고 하지만 이 무서운 게 변화가 점진적이 아니라 쭉 안 변하는 것 같다 갑자기 확 변하니까 그때 많은 큰 이게 변화가 생기죠. 개인적인 그 신상도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계속 이제 DH라고 약자로 부를게요. DH 연구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짜고짜 왜 협력 연구냐 하면 저는 이제 빠른 길이면서 효과적이라고 사실 그리고 시도할 수 있는 괜찮은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나 그런 생각이 든 이유는 앞서 이야기 드린 뭐 인문학, 디지털 인문학 해커톤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 앞으로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여기 있는 것들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어서 다른 협력 연구에 좀 더 초점을 두자라는 이야기고 이런 해커톤의 한계는 체험에 가깝고 일회성이고 가벼워서 굉장히 해보면 좋은데 이러고 있기에는 여기에 의존하면서 천천히 가기에는 시간이 좀 충분치 않다라는 게 있고 그러면 인문학 연구자가 DH, 디지털 히스토리, 디지털 휴머니티즈 기술을 굉장히 잘 배워서 내가 나한테 필요한 걸 잘 배워서 하면 되지. 뭐 파이썬 언어 그런 거 좀 한 6개월 공부해서 해보지. 큰맘 먹고 해본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는 매우 좋습니다. 좋은데 이걸 했을 때 호기 있게 연구 이제 선생님들이 하셨는데 그 결과가 이게 데이터 사이언스를 좀 보는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잠깐만 이거 엄청 간단해 보이는 거를 한 거잖아.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본인한테도 쓰라린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연구한 거를 또 논문에 안 내기도 학술지 안 내기도 좀 아깝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EDA라고 부르는 그런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데이터 과학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기술적으로는 지금 우리 여기 듣고 계시는 분들 누구나 다 조금 더 약간만 좀 신경을 쓰면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도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치고 뭐 글자 좀 치고 해서 하면 화면이 쫙 나오고 그걸 이제 분석만 자기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이게 제 얘기 이제 여기 이제 핵심이 있죠.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 3년 전에는 국내 이제 학술지에도 이 정도 수준인데 이렇게 실렸을 때 참신해서 실린 것들이 많죠. 지금도 사실 여전히 하는 분들이 적으니까 참신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조금이라도 아는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저 한국사 저 부분은 전혀 모르지만 그래도 너무 좀 기초적인 거 아닌가? 그리고 왜 분석을 하다 말고 더 끝까지 얘기를 못하나? 이런 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거에서 저는 제일 좀 아쉬운 게 있었고 이거는 몇 년간 국내 디지털 인문학 논문을 보고 좀 느낀 것이긴 합니다. 물론 아닌 논문도 꽤 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데이터를 그럼 도대체 그럼 개발자, 소위 소프트웨어 개발자랑 같이 연구하는 건 좋다. 그럼 그런 사람 도대체 어디서 찾나요? 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근데 주변에 보면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런 개발자 약간 이런 해커에 가까운 사람들은 좀 재미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 같은 것보다는. 그러니까 회사 일로 주면 싫어서 막 안 하고 뭐 있는데 그냥 취미로 아니면 자기가 딱 꽂히는 분야 소위 그런 프로그래머 공돌이 중에서 덕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거 보면 그런 사람들 중에 제대로 꽂힌 사람 보면 그 분야를 원래 전공한 사람보다도 더 무섭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과 좀 비슷하게 좀 그런 자기가 이 주제만 재미있게 꽂히면 전문적으로 한번 분석해보고 싶은 그런 예비군이라고 불릴 사람들은 적지 않게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그런 데이터가 부재. 쉽게 보자면 한국사 데이터는 굉장히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냐. 제가 봐도 그런 배경 지식이 없고 했을 때 그런 한국사 DB 잘 구축된 사이트 가서 뭐부터 어떻게 꺼내서 봐야 될지를 전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그 길만 좀 마련해주고 이런 데이터를 쓰면 되고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올 수 있는 관심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데이터 분석가들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글과 글 같은 것만 좀 열심히 쓰고 홍보만 해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 많은 정장을 있어 의외로 꽤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달려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럴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 있고요. 그러면 행동은 무슨 행동, 제안을 하면 그냥 제안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자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대문명연구소 안에서 그 선생님들이 이미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있으니 이제 거기서는 마침 제가 유일하게 개발자로 있고 하니 저를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IT 컨설팅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볼게요. 본인이 하는 연구에서
나는 요게 조금 관심 있고 이런 연구를 어디선가 디지털화해서 재밌게 한 걸 봤는데 내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질문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역사 이런 관심 있는 분야가 얕고 넓어서 이런 개인적인 협력 연구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려는 것도 지금 욕심나는 게 하나 있고요. 제 전공과는 좀 다르게. 그래서 그리고 국내에도 이런 디지털 인문학 전문가 집단이 아주 소규모지만 있긴 있어요. 그런 분들과도 이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사실 본인 연구도 있지만 기꺼이 누군가가 이렇게 하자고 할 때 물론 현실적으로는 연구비라든지 그런 소속이라든지 그런 난관이 있겠지만 그걸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나 더 제가 추가한 건 내용이 있는데 이제 새로 시작하는 대학원생이나 또는 학위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면 조금 얘기가 달라요. 여기서는 이런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자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면 디지털 인문학, 디지털 역사학에 필요한 기술을 일단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앞으로 20년, 30년, 40년 이 남은 기간 동안 연구를 30년 후에도 내가 지금 학교에서 배운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대로 연구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들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 30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과연 5년, 10년 후도 그런 연구 분야가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 사실 그런 연구가 사라진다기보다는 새롭게 대체될 수 있다. 대체돼서 예전과 같은 것을 하는데 다른 도구로 써서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많은 맹점이 있어요. 아, 내가 그러면 뭐 파이썬, 뭐 R이라는 언어를 쓰면 다 된다는데 그거를 배우려고 어떤 강의를 제가 큰맘 먹고 등록했어요. 라고 하면 대부분 잘 안 됩니다. 일단 도구부터 배우고 시작하면 매우 비효율적이고 이걸 배우는데 뭐에 쓰지? 어렵기만 하고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내 연구와 관심 주제를 어떻게 이 디지털이라는 걸로 풀어볼까? 이 부분을 먼저 찾기만 하면 사실 저는 반은 해결이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제가 좀 강하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행동은 바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과 투트랙 전략이라고 나름 이름 붙여봤습니다. 하나는 디지털 인문학, 디지털 역사학의 그런 도구를 하나씩 직접 익히면서 내 연구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익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원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체계적으로 좀 알기를 원하잖아요. 그것도 좋은데 저는 그거보다는 당장 지금 내 연구에 관련된 딴 분야는 몰라도 되겠다. 대신 내 연구에 관련된 게 뭔지만 뭔가 물어서 알든 그렇게 알아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이제 내가 직접 좀 공부 조금이라도 해서 써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동시에 이제 IT 개발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 불리는 사람과 협력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외주라는 마음이 절대 아니라 진짜 논문에 같이 이름이 실릴 수 있을 정도의 연구라고 하면 아주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면 출발점은 기승전 데이터. 그러니까 이 결국은 내 연구를 어떻게 데이터로 만들어서 공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게 저는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공개라는 측면이 학술적으로 지금 어떤 곳에서 어떻게 공개를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를 일단 제쳐두고 이 공개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죠. 이 정도까지 나가면 네, 뭐 이제 본인이 다루는 연구에서 어떤 것은 아직까지 지금 번역도 안 된 것이라면 번역해서 웹사이트 공개한다든지 데이터 시각화 지금 굉장히 추상적인 것만 얘기했습니다. 저도 지금 잘 모르니까요. 역사 컨텐츠화 같은 것도 있고 이거를 보통은 나의 연구를 가지고 누군가가 이걸 더 하기를 바라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최종적으로 한다면 어디에 관심을 가질까라고 하는 것에 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디지털 인문학, 디지털 역사, DH 연구라는 것에서 그러면 내가 왜 소위 이 디지털 역사학이라는 거 뭐 해야 되나? 뭐 좋은 거는 알겠고 한데 그거는 내 연구에 필요할까라고 할 때 저도 처음에 대학원 시작할 2년 전만 해도 그래 이런 분야는 이 분야가 따로 있고 원래 전통적인 분야는 전통적인 분야가 따로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난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여전히 저는 계속해서 이런
이런 IT 개발자의 그런 정신보다는 나도 이제 역사학계 일원으로서라는 마음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더 불안해지는 측면도 있죠. 이게 과연 괜찮을까라는 의문점도 있는데 위기의식은 갖되 겁먹을 필요는 없고 아까 이야기드린 해커 문화라는 거, 이 좋은 문화를 우리도 좀 가져오는 거죠.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고 공유한다. 우리한테 익숙하진 않지만 이걸 좀 일부러라도 해보는 건데 해보는 것이고 가장 쉬운 것 중에 시작해 볼 수 있는 거는 선생님들께서 논문이 있으면 가끔 어떤 논문은 표를 잘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래프를 만들어 둔 것도 있죠. 이거를 제가 보니까 수많은 인문학 주변의 선생님들도 그렇고 보면 안 보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놀랐는데 그거를 꼼꼼히 한번 일부러라도 네, 좀 이해하기 싫지만 한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놀랍게도 논문에서 그걸 틀리게 쓴 경우들도 있어요. 표나 그런 그래프를 제가 볼 때 이거 틀렸는데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거를 심지어는 저널에서도 검수를 사실 서로 다 덜 봤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거 있고 본인의 연구에서도 일부러라도 표를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저는 표를 만들어 보는 게 굉장히 좋다 생각합니다. 그 표를 만들어 보고 가로 세로 가로축 세로축 해가지고 그거부터 만들어 보는데 그러려면 결국 이제 한글 워드 프로세서가 아니라 엑셀에서 작성을 해보는 게 좋아요. 저는 엑셀이 매우 좋은 툴이라 생각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과학에서도 엑셀로 시작하는 뭐 데이터 과학 이런 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엑셀이 굉장히 가깝고 강력한 디지털 인문학 연구 도구인데 아주 쉽게는 우리는 논문에서 표와 그래프를 가까이 좀 친해지고 심지어는 신문에서도 그걸 좀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내 연구에서 당장 한 워드 프로세스 조금 제쳐두고 좀 워드 프로세스에서 정리하던가 아니면 어딘가에 파일 같은 거에 정리하던 거를 엑셀에 한번 정리해보자. 이런 게 좀 시작할 수 있는 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인문학과 역사학 소식은 점점 더 커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여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에서는 저도 좀 더 많이 알리는 통로로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거창하게 하면 저는 히스토리 핵을 알았으니까 역사를 해킹해보는 그런 사람이 되면 더 좋은 연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